나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하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피가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가 정당화되는 순간도 많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니까 참아라 라는 말을 경계한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참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안전의 유무다. 마음이 안전한가, 말이 안전한가, 나의 존엄이 안전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깨진다면 그 관계는 정리 이전에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생활의 기술이다. 거리를 두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은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사람이다. 여기서 폭력은 손이 올라가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말로 때리는 사람, 분위기로 위협하는 사람, 눈빛과 침묵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도 폭력적이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면 주변 사람들은 곧바로 조용해진다. 괜히 건드리면 또 난리 난다라는 학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순간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 공포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통제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게 참는 습관이 몸에 붙는다. 처음엔 화가 나지만 다음엔 체념하고 그 다음엔 원래 저 사람은 그래라고 합리화한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폭력을 용서하는 면허가 되면 안 된다. 폭력은 혈연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폭력은 폭력일 뿐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존이다. 그 다음으로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유형은 거짓말과 불성실이 습관인 사람이다. 거짓말은 관계의 기둥을 갉아먹는다. 단 한 번의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믿는 태도다. 그런 사람은 자기 편의를 위해 사실을 바꾸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을 뒤집고 이득이 필요할 때 눈물을 이용한다. 친척이든 형제든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유리함이다. 그와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점점 확인하고 의심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 이번에도 또 바뀌겠지? 이런 의심이 반복되면 마음이 지친다. 관계는 원래 마음이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긴장하는 곳이 된다. 거짓말쟁이는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둘째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둘 다 결과는 같다. 결국 신뢰가 사라진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거래가 된다. 거래가 되면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계속 손해를 본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정보를 줄이지, 감정을 줄이지, 기대를 줄이지 라고 말한다. 정보는 무기가 될 수 있고 감정은 약점이 될 수 있으며 기대는 실망을 낳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보통 아주 친절하다. 부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연락이 없다. 도움은 일방향이고 의무는 나에게만 있다. 처음에는 어렵다니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 도움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따라온다. 도와주고 나면 뿌듯함이 아니라 피로가 남는다. 그 피로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신호다.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장 흔한 덫은 죄책감이다.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친척인데 그렇게 차갑게 굴 거야? 라는 말로 나를 몰아세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지. 가족이기 때문에 내 삶을 바치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도움은 사랑이지만 착취는 관계를 죽인다.
네 번째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연결이 아니라 소문으로 유지한다. 내가 한 말을 이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이 조금씩 변형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결국 나는 내가 하지 않은 말에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가족과 친척은 연결망이 촘촘하다. 한 번 퍼진 말은 쉽게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다.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커진다. 친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혜다. 여기까지 네 가지 유형을 말했지만 공통된 기준은 하나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더 좁아지는가, 더 넓어지는가, 더 좁아진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사람은 말로 나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는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나는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착하려고만 하면 악한 사람에게 끌려간다. 분명하면 내 삶의 중심이 선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 부분에서는 존중이 없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통제 불가능한 중독 성향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나는 앞에서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다.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사람, 거짓말과 불성실이 습관인 사람, 이용하는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다. 교수님, 그게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끊을 수도 없는데요. 나는 그 질문이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절연이 아니라 거리의 설계다. 관계는 끊는 것보다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조절할 수 있을 때 삶이 훨씬 안전해진다. 다섯 번째로,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할 유형은 존중이 없는 사람이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래 솔직해. 가족끼리 이 정도 말도 못해?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다. 진심이란 상대를 살리는 말이고 무례는 상대를 줄이는 말이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선택을 가볍게 취급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걸 해서 뭐해? 라고 말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도 못 버티냐? 라고 말한다. 그 말들은 대단한 비난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사람의 자존을 무너뜨린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존중이 권리가 아니라 서열로 바뀌기 쉽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돈을 더 벌었다는 이유로, 먼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기 말이 정답이 되어버린다. 그때부터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지시가 된다. 지시가 계속되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연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존중이 없는 사람에게는 첫째, 설명을 줄여야 한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 끼어든다. 둘째, 대답을 짧게 해야 한다. 그건 제 결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셋째,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한 번에 알아듣지 않는다. 내 선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선은 한 번 그어서는 선이 되지 않는다. 반복될 때 선이 된다. 여섯 번째 유형은 질투와 비교가 습관인 사람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 내가 잘 되면 축하보다 평가가 먼저 나온다. 운이 좋았네. 누가 도와줘서 그런 거지. 그 정도는 누구나 해. 이런 말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려도 속에는 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 질투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질투하는 사람의 결핍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결핍이 반복되면 상대를 깎아내리는 습관이 된다. 친척 관계에서 비교는 아주 흔하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집을 샀대. 사촌은 승진했다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을 쥐어짜고 말하는 사람은 은근한 우월감을 얻는다. 이 구조는 관계를 망친다. 비교는 발전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공유의 범위를 조절하라는 뜻이다. 내 삶의 성과는 안전한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이 좋다. 기쁨을 나눌 사람과 정보를 줄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면 마음이 편해진다. 일곱 번째 유형은 이기적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늘 자기 사정이 우선이다. 내가 아프든 바쁘든 상관없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요청은 크고 고마움은 짧다. 더 문제는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점이다. 돈을 빌려가도 네가 그때 좀 더 빨리 말렸어야지 라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 이런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 나는 그 사람의 삶을 대신 떠안는 사람이 된다. 결국 내 삶이 무너진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처방은 거절의 연습이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움받을까봐, 욕먹을까봐, 가족 사이에 소문날까봐.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계속 손해를 보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거절은 관계를 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 범위를 넘습니다.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조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른의 방식이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유형은 중독 성향이 강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술, 도박, 약물 같은 문제만 말하지 않는다. 감정 중독도 있다. 화를 내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 사고를 만들어야만 관심을 받는 사람, 늘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야만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족 안에서 특히 위험하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만 마지막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피해자는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간다. 중독과 통제 불능 앞에서는 선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냉정하게 말한다. 사랑은 치료가 아니다. 치료는 치료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중독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 구조적인 지원,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해를 막는 경계다. 돈은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 폭언이 시작되면 나는 자리를 뜬다. 위험한 상황이면 외부 도움을 요청한다. 둘째는 치료로 연결하는 안내다. 도움이 필요하면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함께 알아보자. 하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결국 그 사람 몫이다. 가족이 대신 책임질 수 없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가족인데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지 않나. 그러나 나는 죄책감과 책임을 구분하라고 말한다. 책임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죄책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떠안는 것이다. 죄책감으로 살면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무너진다.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이 서 있어야 한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다. 정리해보자.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들과 함께 있을수록 내가 더 불안해지고 더 위축되고 더 초라해지는가. 그렇다면 관계를 의무로 유지하지 말고 거리로 조절해야 한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다. 거리는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성숙이다. 가족 관계에서 거리를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극단을 떠올린다. 그럼 연락을 끊으라는 겁니까? 명절에도 안 가라는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거리는 현실적인 조절이다. 관계를 유지하되 상처가 반복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말하자면
물이 새는 집에서 집을 허물지 않고도 먼저 수도관을 잠그는 일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다. 가족 모임이다. 모임에서 폭언이 시작되고 비교가 나오고 조롱이 튀어나오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 여기서 맞서면 분위기가 깨진다는 압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족 모임에서 쓸 수 있는 짧은 문장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한다. 길게 설명하면 그들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짧고 단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그 말은 듣기 어렵네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합시다. 제 선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그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을 말한 뒤에도 상대가 멈추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행동이다. 말로 선을 그었으면 행동으로 선을 지켜야 한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거나 상황이 심하면 먼저 귀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망설인다. 내가 먼저 나가면 내가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기억하자. 예의는 나를 지키지 못하면 껍데기다. 예의는 상호 존중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폭언과 조롱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자기 방치가 된다. 다음으로 가장 흔한 갈등은 전화와 메시지다. 가족은 물리적으로 멀어도 심리적으로는 늘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용하는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밤이든 새벽이든 연락을 한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죄책감에 잡힌다. 가족인데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연락에도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규칙이 없으면 상대의 감정이 내 삶의 리듬을 지배한다. 연락 규칙은 단순하다. 첫째, 시간을 정한다. 밤 9시 이후는 받지 않는다. 급한 일은 낮에 이야기하자고 한다. 둘째, 횟수를 정한다. 주 1회만 통화한다. 나머지는 문자로만 확인한다. 셋째, 주제를 정한다. 돈, 험담, 비교, 과거 비난은 통화 주제가 아니다. 그 주제가 나오면 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요즘 바빠서요. 라고 하면 바쁜 것이 끝나면 다시 요구가 들어온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내 원칙이 된다. 원칙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갈등에서 가장 위험한 분야가 돈이다. 빌려달라는 부탁, 보증 서달라는 말, 공동명예 이야기, 투자 권유, 사업 동업 이런 것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무너진다. 나는 냉정하게 말한다. 돈이 섞이면 사랑이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시험은 대부분 실패한다.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은 구조가 아니라 연장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래 끌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 그래서 돈 문제는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돈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원칙대로 합니다. 만약 정말 도와야 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구체적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생필품이 필요하다면 물건으로 돕는 방식,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현금은 흐르고 흐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목적 지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지킨다. 또 하나, 가족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함정이 있다. 네가 참으면 된다는 논리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 한 명이 계속 참고 계속 양보하고 계속 침묵한다. 그런데 나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묻고 싶다.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은 언젠가 병이 된다. 마음의 병이 되고 관계의 병이 된다. 그래서 나는 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참는 동안 상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약해졌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대화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해야 한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라고 말하면 싸움이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의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규칙이 된다. 싸움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경계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차이가 관계의 결과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에서 거리를 지킬 때 꼭 필요한 태도가 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담담함이다. 상대를 벌 주려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면 내 마음이 더 피곤해진다. 하지만 내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거리를 두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가족은 바꾸기 어려운 관계다. 그렇다고 내가 무너져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과 경계는 반대가 아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사랑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인간관계를 오래 관찰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관계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원칙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정으로 버틴다. 미안해서 버티고 가족이니까 버티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믿으며 버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은 따뜻하지만 정은 때때로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약해진 마음은 결국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라고 말한다.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저 관계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내 성격을 만든다. 나의 말투를 만들고 나의 표정을 만들고 나의 삶의 리듬을 만든다. 폭언을 듣고 사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은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이용당하는 사람은 점점 피곤해지고 비교 속에 사는 사람은 점점 불안해진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분위기를 닮아간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아니다. 관계는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환경이다. 이 지점에서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있다. 첫째,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존엄이다. 체면은 남이 보는 나이고 존엄은 내가 느끼는 나다. 체면을 지키려고 존엄을 잃으면 결국 둘 다 잃는다. 가족 모임에서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앓는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다. 그 웃음은 체면이었고 그 아름은 존엄의 붕괴였다. 존엄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삶이 흔들린다. 둘째, 죄책감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가족 관계에서 죄책감은 흔하다. 내가 더 이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도와야지. 그런데 죄책감이 계속 기준이 되면 나는 늘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죄책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착취가 계속되게 만드는 연료가 되기도 한다. 책임과 죄책감은 다르다. 책임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것이고 죄책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떠안는 것이다. 책임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만 죄책감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셋째, 경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이제부터는 안 할게요. 다음부터는 거리를 둘게요. 하지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상대는 다시 시험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번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같은 원칙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으면 받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으면 빌려주지 않는다. 모욕적인 말이 나오면 자리를 떠나기로 했으면 떠난다. 그 반복이 내 삶의 법이 된다. 법이 서면 마음이 편해진다. 넷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통로를 바꿔야 한다. 포곤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온순하게 만들려고 하면 내 에너지가 먼저 닳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려고 하면 나는 끝없는 확인과 실망 속에 갇힌다. 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내주게 된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는 대신 내가 그 사람에게 노출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만나도 되는 시간, 이야기해도 되는 주제,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범위, 허용하지 않을 말의 기준, 이것이 통로다. 통로를 조절하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 다섯째,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의 삶이 중심이어야 한다. 가족은 삶의 일부이지 삶의 전체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한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고, 자신의 평안을 포기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가족을 위해 내가 무너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붕괴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한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 더더욱 중심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나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린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 건강한 거리는 결국 건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다툼이 커지고 거리가 있을 때는 서로를 존중할 여지가 생긴다. 우리는 종종 가까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존중은 상대를 억지로 끌어안지 않는다. 존중은 상대의 경계를 인정하고 나의 경계를 지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이 있다. 첫째, 불편한 대화는 짧게 끊는다. 둘째, 돈과 책임은 원칙대로 한다. 셋째, 나를 낮추는 말에는 웃어 넘기지 않는다. 넷째, 내 생활의 리듬을 우선한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진다. 아니, 관계가 달라지기 전에 내가 달라진다. 내가 달라지면 관계의 질도 달라진다. 나는 강의에서 인간관계를 말할 때 늘 마지막에 말을 정리한다. 관계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갈등은 대부분 말에서 폭발한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문장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문장은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이것이다. 상대가 선을 넘는 순간 나는 감정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대화는 즉시 싸움이 된다. 반대로 내가 문장을 준비해두면 선을 넘는 순간에도 나는 구조로 대응할 수 있다. 구조로 대응하면 관계가 파괴되기보다 조절된다. 오늘은 그 실전 문장과 상황별 대응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무시와 비하를 당할 때다.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상처는 큰 욕설이 아니라 작은 비하다. 너는 원래 그래. 넌 못해. 그 나이에 뭘 하냐.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다. 반박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시도이고 비하하는 사람은 설득으로 바뀌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중단이다. 내가 권하는 문장은 이렇다. 그 표현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저는 제 선택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계속 비하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그 대화가 계속되면 저는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고와 실행이다. 예고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상대는 더 크게 선을 넘는다. 그러니 예고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 잠시 밖에 나가든 방을 옮기든 귀가하든 경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 둘째, 비교와 질투가 나올 때다. 사촌은 벌써 집 샀다더라.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이런 비교는 조언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상대를 작게 만드는 방식이다. 비교를 즐기는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평가를 한다. 그 평가 게임에 들어가면 내가 진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은 늘 바뀌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설명하지 말고 게임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하죠.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내 성과를 많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비겁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의 안전장치다. 기쁨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이 지혜다. 셋째, 돈 문제가 나올 때다. 가족 관계에서 돈은 가장 흔한 균열이다. 이번만 빌려줘. 보증만 서줘. 나중에 갚을게.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 돈은 신뢰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 거짓말이 잦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연장된다. 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문장이다. 길게 말하면 설득당한다. 돈은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가족인데 너무하다라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답하라고 권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 문장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지키는 문장이다. 원칙이 없으면 언젠가 폭발한다. 폭발하면 관계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넷째, 이용과 부탁이 반복될 때다. 이용하는 사람은 부탁의 방식이 아니라 빈도가 문제다. 늘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도움인데 나중에는 의무가 된다. 이때는 도움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도와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로 바꾸는 것이 갈등을 줄인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분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내가 거절할 때 화를 낸다. 하지만 그 분노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통제를 잃어서 생긴다. 통제를 잃는 순간 상대는 감정으로 몰아붙인다. 그때 내가 흔들리면 다시 원점이다. 다섯째, 중독과 통제, 불능이 있을 때다. 이 경우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달래면 더 깊이 끌려간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도움과 동조를 분리하라고 말한다. 도움은 가능하지만 동조는 하지 않는다. 특히 돈, 거짓말의 반복, 폭언,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폭언을 하면 대화를 중단합니다. 위협이 있으면 외부 도움을 요청합니다. 치료와 상담은 도울 수 있지만 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말 변화하려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치료를 시작하면 그 과정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가족은 구해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이렇게 정의한다. 선을 그을 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운 순간. 그러나 성숙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지킨다. 왜냐하면 존엄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함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정리한 문장들은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말이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내가 무너지면 사랑도 함께 무너진다. 그러니 먼저 서 있어야 한다.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인생의 기본이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묶어보려 한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기술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는 인생관의 결과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지 그 방향이 관계의 모양을 만든다. 그래서 경계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한 번 정하면 삶이 달라진다. 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나를 해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다. 둘째, 반복되는 상처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셋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 좋은 사람은 선을 지킨다. 이용당하는 사람은 선을 잃는다. 좋은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용당하는 사람은 상대를 살리려다 자신을 버린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젊을 때는 회복이 빠르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상처는 길게 남는다. 마음이 다치면 몸이 따라오고 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관계의 정리가 곧 삶의 정리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말이 있다.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이 문장을 아주 위험하다고 본다. 가족이 원래 그렇다는 말은 결국 잘못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폭언이 원래 성격이 되고 거짓말이 그 사람 스타일이 되고 착취가 형편이 어려워서로 포장된다. 그렇게 포장하는 동안 상처받는 사람은 침묵하게 된다.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부정으로 바뀐다. 나는 그걸 막기 위해 경계를 말한다. 경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상대는 분명히 시험한다. 이번만 가족인데 정 없네. 너 변했다. 이 말들이 몰려올 때 내가 흔들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어야 한다. 규칙은 그날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규칙은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장치다. 나는 일관성을 돕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하나 권한다. 세 줄 원칙이다. 첫째 줄, 허용하지 않을 것 한 가지를 정한다. 폭언, 돈 요구, 비하, 비교, 뒷말 등. 둘째 줄, 그 상황에서 사용할 한 문장을 정한다. 그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줄, 반복되면 할 행동을 정한다. 자리를 뜬다. 전화를 끊는다. 연락 빈도를 줄인다. 이 세 줄이 정해지면 나는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경계는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다. 규칙이 서면 마음이 안정된다. 안정이 생기면 사람은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계를 가진 사람이 더 온화하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쌓이다가 폭발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민과 동조를 구분하는 일이다. 특히 중독, 통제 불능, 책임 전가가 있는 가족에게 우리는 연민을 느낀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맞다.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다. 연민은 마음의 이해이고 동조는 삶의 허용이다. 연민은 가능하지만 동조는 경계해야 한다.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
이 문장이 관계를 살린다. 이해해 주되 허용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성숙이다. 나는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준을 이렇게 말한다. 그 관계가 내 삶을 밝히는가, 어둡게 만드는가. 밝히는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어둡게 만드는 관계는 나를 소모시킨다. 소모가 계속되면 결국 사랑도 증발한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정으로만 보지 말고 에너지로도 보라고 말한다. 인간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진 존재다. 내 에너지를 계속 빼앗는 관계에 묶여 있으면 정작 지켜야 할 사람에게 쓸 힘이 사라진다. 나 자신, 배우자, 자녀,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쓸 힘이 남아 있어야 한다. 가족과의 거리 조절에서 가장 품격 있는 태도는 소리 없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로 복수할 필요도 없다. 다만 내 원칙을 지키면 된다. 전화 시간, 만남 빈도, 대화 주제, 돈의 원칙, 모욕의 기준, 이 5가지가 정리되면 관계는 놀랄 만큼 안정된다. 그리고 안정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인간적으로 대할 여지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서 있어야 사랑도 서 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정하자. 나는 이제부터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 무릎 꿇지 않겠다. 이 결심 하나가 인생의 후반을 바꾼다. 관계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관계의 질을 바꾼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며 얻은 결론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끝맺는 말로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한 번 더 삶으로 내려놓겠다. 가족, 친척이라도 피해야 할 사람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내 삶을 지키자는 뜻이다. 그리고 삶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의무로 착각한다. 부모님이 계시니,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 나만 참으면 되니 그렇게 의무를 앞세운다. 하지만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어느 순간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히면 마음은 차가워지고, 차가워지면 결국 폭발한다. 나는 그 폭발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폭발 전에 구조를 바꾸라고 말해왔다. 이제 그 구조를 실제로 유지하는 마지막 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나는 내 기준을 종이에 적어두라고 권한다. 머릿속 기준은 감정에 휘둘린다. 하지만 적어둔 기준은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는다. 폭언 모욕이 나오면 대화를 중단한다.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다. 비교, 비하, 뒷말이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고 반복되면 자리를 뜬다. 밤 9시 이후 전화는 받지 않는다. 나의 건강과 생활 리듬을 먼저 지킨다. 이 5줄이 있으면 상황이 흔들릴 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후회가 줄어든다. 원칙은 나를 죄책감에서 꺼내준다. 죄책감이 줄면 인간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진다. 둘째, 가족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예외다. 이번만, 오늘만, 명절이니까. 예외가 한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 예외는 규칙이 된다. 그리고 상대는 학습한다. 결국 저 사람은 다시 해준다. 그래서 나는 예외를 줄이라고 말한다. 예외를 줄인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다. 예외가 많으면 나는 지치고 지치면 사랑은 메마른다. 셋째, 상대를 바꾸려는 대화를 줄이고 나를 지키는 대화를 늘려야 한다.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 이해시키려 한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그렇게 말해?
그런데 포곤하는 사람은 이해로 바뀌지 않는다. 이용하는 사람은 호소로 멈추지 않는다. 두 얼굴인 사람은 진심을 주면 오히려 재료로 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다. 저는 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요청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내 규칙을 알리는 말이다. 상대는 불편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그 불편함을 내가 견디지 못할 때 관계가 무너진다. 성숙이란 불편함을 견디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넷째, 가족 안에서 정서적 안전거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질투하는 친척, 뒷말하는 가족, 비교를 즐기는 가족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줄이는 것이 좋다. 나는 이것을 냉정함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기 보호다. 말을 줄이면 다툼이 줄고 다툼이 줄면 마음이 산다. 마음이 살아야 관계도 유지된다. 다섯째,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을 회복하는 일이다. 폭언을 듣고도 웃어넘기는 순간 나는 내 존엄을 조금씩 잃는다. 이용당하면서도 내가 더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비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가치를 남의 기준에 맡긴다. 자기 존중이 무너진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버리며 관계를 붙잡는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나를 버리면서 사랑하지는 않겠다. 이 문장이 현실이 되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필요하다. 딱 한 가지 상황에서 내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전화가 불편한 시간에 오면 받지 않는다. 비하하는 말이 나오면 웃지 않고 그 말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 돈을 부탁하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 뒷말이 시작되면 자리를 옮긴다.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관계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정의한다. 관계는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내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그 관계가 나를 계속 작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다면 나는 조정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고 성숙이고 삶의 품격이다. 나는 오래 살며 확실히 알게 되었다. 사람은 결국 지킨 것으로 남는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킨 사람만이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따뜻함은 무조건 참는 약함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강함에서 나온다.